여보세요. 아들아, 나 아빠야. 듣고 있니? 아버지, 지금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네, 또 끊겼습니다. 10번째 전화였습니다. 10번째 거절이었습니다. 평생 키운 자식이 이렇게 나를 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75세 노인이 들려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자식 때문에 가슴 아프신 분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저는 올해 75입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웠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오직 자식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경상도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일을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집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긴 일을 거르는 날도 많았습니다. 형제가 5이었는데 저는 셋째였습니다. 저는 중학교밖에 못 나왔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고등학교는 꿈도 못 꿨습니다. 중학교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1968년이었습니다. 제가 16살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봉제 공장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했습니다. 일요일에도 일했습니다. 한 달에 받는 돈은 5,000원이었습니다. 그중 절반은 고향에 보냈습니다. 그렇게 5년을 일했습니다. 21살이 되던 해, 저는 다른 공장으로 옮겼습니다. 기계 공장이었습니다. 일은 힘들었지만 돈은 조금 더 벌 수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도 저처럼 시골에서 올라온 처녀였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우리는 자주 얘기를 나눴습니다. 서로 처지가 비슷했으니까요. 1년쯤 사귀다가 결혼했습니다. 25살 때였습니다. 결혼식은 작은 식당에서 치렀습니다. 하객도 몇 명 안 됐습니다. 신혼집은 반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방 하나, 화장실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첫날 밤, 저는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평생 가난하게 살더라도 자식들만큼은 잘 키웁시다.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보. 우리 자식들은 우리처럼 살게 하지 맙시다. 그게 우리 부부의 평생 약속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 만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을 처음 봤을 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는 나와 달리 대학도 보내고 좋은 직장도 갖게 해주자. 이 아이는 가난하게 살지 않게 하자. 그게 제 결심이었습니다. 아내도 출산 후 3개월 만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도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야근을 자주 했습니다. 주말에는 일용직 일도 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을 모두 저축했습니다. 외식은 꿈도 못 꿨습니다. 옷도 헌 것만 입었습니다. 아들이 3살 때 저는 좀 더 나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여전히 작은 집이었지만 방이 2개였습니다. 아들이 5살 되던 해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제 아이가 2이었습니다. 책임감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루에 16시간씩 일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을 시댁에 맡기고 일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얼굴을 보면 힘이 났습니다. 아들이 7살이 되어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저는 아들한테 학습지를 시켜줬습니다. 다른 집 애들도 다 한다고 해서요. 한 달에 5만 원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교육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딸도 학습지를 시켰습니다. 아이들이 중학교에 들어갈 때는 학원을 보냈습니다. 수학학원, 영어학원, 과학학원. 한 달에 학원비가 3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더 많이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이 일했습니다. 아내도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우리는 명절에도 쉬지 못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고향에도 못 갔습니다. 시간도 없고 돈도 아까웠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을 살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직 아이들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아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저는 과외를 시켰습니다. 명문대에 보내고 싶었습니다. 한 달에 과외비가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자를 내면서 과외비를 댔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아들이 대학생이 됐어. 아내와 둘이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20년을 이 순간을 위해 살아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등록금이었습니다. 한 학기에 350만 원이었습니다. 1년이면 700만 원이었습니다. 거기다 생활비, 책값, 교통비까지 합하면 한 달에 100만 원은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더 많은 대출을 받았습니다. 은행 대출, 사채까지 얻었습니다. 아내는 하루에 14시간씩 일했습니다.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한 끼만 먹었습니다. 돈을 아끼려고요. 병원도 가지 않았습니다. 아파도 참았습니다. 그렇게 4년을 버텼습니다. 딸도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이제 2명의 등록금을 내야 했습니다. 1년에 1,500만 원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빚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는 게 보였으니까요. 아들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대기업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평생의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첫 월급을 타고 저희한테 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효도할게요. 그리고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 이 맛에 산다는 게 이거구나. 평생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아내도 울었습니다. 아들아, 고맙다. 내가 잘 되는 게 우리한테 제일 큰 효도야. 딸도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역시 괜찮은 회사였습니다. 딸도 첫 월급을 타고 30만 원을 줬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제 다 됐다. 우리 할 일은 다 했다. 아들이 2년 뒤에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아들이 장가를 가다니. 하지만 문제는 결혼 자금이었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요. 결혼 자금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얼마나 필요하니? 집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전세 자금이 필요해요. 5천만 원 정도요. 5천만 원. 저한테는 큰 돈이었습니다. 당시 저희가 모아둔 돈이 1억 정도였는데 절반을 달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 결혼인데 도와줘야죠. 알았다. 아빠가 줄게. 저는 5천만 원을 아들한테 줬습니다. 딸도 2년 뒤에 결혼했습니다. 역시 결혼 자금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요. 저도 전세 자금이 필요해요. 얼마? 5천만 원이요. 이번에도 5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주저했습니다. 이제 남은 돈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딸한테만 안 줄 수는 없었습니다. 알았다. 아빠가 줄게. 평생 모은 돈 1억이 그렇게 다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잘 사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아들은 명절 때마다 왔습니다. 며느리와 손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세요? 용돈도 줬습니다. 10만 원씩 줬습니다. 적은 돈이었지만 고마웠습니다. 딸도 자주 왔습니다. 과일도 사오고 반찬도 해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잘 드세요. 저희 부부는 행복했습니다. 자식들이 효자, 효녀네. 평생 고생한 보람이 있어. 그런데 5년쯤 지나니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명절에 늦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처가댁 먼저 갔다 와야 해서요. 명절 아침에 처가에 가서 점심을 먹고 우리 집에는 저녁 때 왔습니다. 한두 시간 있다가 갔습니다. 아버지, 애들 피곤해해서 일찍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딸도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오던 게 두 달에 한 번이 됐습니다. 아버지, 요즘 애들 학원 데려다 주느라 바빠서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자식들도 바쁘겠지. 자기 가정도 챙겨야 하니까.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아들이 명절에도 안 오기 시작했습니다.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명절인데 안 오니? 아버지, 처가에서 제사 지내야 해서요. 다음에 갈게요.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아빠 얼굴 좀 보자. 아버지,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려도 오지 않았습니다. 딸한테도 전화했습니다. 딸아, 명절인데 아빠 얼굴 좀 보자. 아버지, 시댁 가야 해서요. 나중에 갈게요. 나중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명절을 혼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있어서 괜찮았습니다. 아내와 둘이 조촐하게 명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5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는 60대 중반에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위암이었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이상 나갔습니다. 저는 빚을 냈습니다. 아내를 살려야 했으니까요.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암에 걸렸다. 병원비 좀 도와줄 수 있니? 아버지. 저도 요즘 형편이 안 좋아서요. 애들 학원비도 부담되고. 그래도 엄마가 아프신데. 제가 얼마 드릴게요. 50만 원 보내드릴게요. 50만 원. 병원비의 4분의 1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딸한테도 전화했습니다. 딸아, 엄마 병원비 좀 도와줄래? 아버지, 저희도 지금 전세 자금 모으느라 빠듯해서요. 30만 원 드릴게요. 30만 원. 제가 아들과 딸한테 각각 5천만 원씩 줬는데 돌아온 건 이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실망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고맙다. 결국 저는 혼자 병원비를 댔습니다. 빚이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아내가 입원했을 때 자식들은 바쁘다고 병원에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한 달에 한 번 왔습니다. 30분 있다가 갔습니다. 딸은 두 달에 한 번 왔습니다. 역시 금방 갔습니다. 제가 혼자 간병했습니다. 병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아내를 돌봤습니다. 70살이 넘은 나이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내는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 때 자식들이 왔습니다. 하지만 3일장을 2일장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아버지, 회사 일이 있어서요. 2일장으로 하면 안 될까요?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따랐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저는 혼자가 됐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저는 정말 외로웠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떠나니까 세상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가 없었습니다. 밥을 혼자 먹었습니다. TV를 혼자 봤습니다. 잠을 혼자 잤습니다. 정말 외로웠습니다. 자식들한테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아빠 심심하다. 한번 놀러와. 아버지, 요즘 회사 프로젝트가 바빠서요. 나중에 갈게요.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딸아, 아빠 밥 한 끼 하자. 아버지, 애들 돌봐야 해서요. 다음에 뵐게요. 다음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슈퍼에서 컵라면을 사다가 끓여 먹었습니다. 가끔은 김밥을 사 먹었습니다. 요리를 할 줄 몰랐습니다. 평생 아내가 다 해줬으니까요. 한 달에 한 번씩 자식들한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바빠서요.
나중에요. 다음에요. 그 나중과 다음은 절대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화장실에서 넘어졌습니다. 바닥이 미끄러웠습니다. 다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혼자서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겨우 잡아서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넘어졌다. 혼자 못 일어나겠어. 빨리 와줘. 아버지, 지금 회의 중이에요. 119 부르세요. 아들아, 제발. 아버지, 119가 더 빠를 거예요. 끊을게요. 네, 또 끊겼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진 채로 울었습니다. 결국 혼자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다리뼈가 금이 갔다고 했습니다. 깁스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혼자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아빠 다리뼈가 금이 갔대. 깁스했어. 아, 그러셨어요? 많이 아프세요? 응, 아프다. 아이고, 조심하세요. 제가 주말에 한번 갈게요. 주말이 됐지만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오늘 온다고 하지 않았니? 아, 아버지. 죄송해요. 애들 축구 경기가 있어서요. 다음 주에 갈게요. 다음 주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딸한테도 전화했습니다. 딸아, 아빠가 다쳤는데 며칠만 와서 돌봐줄래? 아버지, 저도 애들 돌봐야 하는데요. 파출부 아줌마 쓰시면 어떨까요? 파출부가 얼만데? 아버지, 요즘 하루에 10만 원 정도 하던데요. 그게 편하실 거예요. 10만 원. 저한테는 큰 돈이었습니다. 연금이 한 달에 50만 원밖에 안 됐으니까요. 결국 혼자 버텼습니다. 목발을 짚고 밥을 해 먹었습니다. 넘어질까봐 무서웠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정말 힘든 한 달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나은 후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이 날 버린 거구나. 이제 나한텐 관심이 없구나. 슬펐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자식들한테 계속 연락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자식들은 먼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화하지 않으면 그들은 절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번엔 내가 먼저 전화하지 말자. 자식들이 먼저 전화할 때까지 기다리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전화가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전화가 없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결국 제가 참지 못하고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왜 전화도 안 하니? 아, 아버지. 죄송해요. 요즘 너무 바빠서요. 석 달 동안 한 통화할 시간도 없었니?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다음부터 자주 할게요. 하지만 다음에도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제 생일이 됐습니다. 75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식들이 와서 미역국도 끓여주고 케이크도 사왔습니다. 손자들이 할아버지 생일 축하해요 하며 노래도 불러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올까? 딸이 올까? 점심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컵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저녁 8시쯤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고맙다, 아들아. 죄송한데 오늘 회식이 있어서 못 갔어요. 그래, 괜찮다. 바빴겠구나. 다음에 갈게요. 건강하세요. 네, 또 끊겼습니다. 딸한테서는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다음에 뵐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혼자 소주 한 병을 샀습니다. 혼자 마셨습니다.
마시면서 울었습니다. 75년을 살면서 가장 외로운 생일이었습니다. 평생 자식 위에 살았는데 이게 제가 받는 대우였습니다. 그해 겨울 저는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이상했습니다. 한쪽 팔과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말도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와서 저를 병원에 실어갔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뇌졸중입니다. 즉시 입원하셔야 합니다. 병원에서 아들한테 연락했습니다. 아들이 2시간 뒤에 왔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저는 말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발음이 어눌했습니다. 들아. 아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의사가 아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뇌졸중으로 언어 장애와 반신마비가 왔습니다. 회복에 시간이 걸릴 겁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완전히 회복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재활 치료를 해야 하나요? 네, 꾸준히 해야 합니다. 아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 귓속말로 뭔가 말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은 2번 왔습니다. 한 번에 30분 정도 있다가 갔습니다. 딸은 한 번 왔습니다. 20분 있다가 갔습니다. 일주일 후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저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말도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눌했습니다. 한쪽 팔다리는 거의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아들이 병실에 왔습니다. 아버지, 의사 선생님이랑 얘기 좀 했어요. 무슨 얘기? 앞으로 재활 치료를 오래 해야 한대요. 그래. 그런데요, 아버지.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모시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회사 다니고 와이프도 일하는데 아버지를 모시기가. 며느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집도 좁고요. 아이들도 있고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아버지. 요양원에 가시면 어떨까요? 요양원.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은 버려진 노인들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이 돌보지 않는 노인들이 가는 곳. 하지만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제 상태로는 혼자 살 수도 없었고 아들 집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좋은 곳 알아봤어요. 시설도 좋고 간호사들도 친절하대요. 며느리가 덧붙였습니다. 거기 가시면 친구들도 생기시고 재활 치료도 받으실 수 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따. 한 달 후 저는 요양원에 입소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차로 데려다줬습니다. 요양원은 서울 외곽에 있었습니다. 건물은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방에 도착했습니다. 4인실이었습니다. 침대에 4개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제 짐을 정리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자, 주도 올 거니? 네, 아버지. 자주 올게요.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요양원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한 번 왔습니다. 일요일 오후에 왔습니다. 1시간 있다가 갔습니다. 아버지, 어떠세요? 불편한 거 없으세요? 괜찮다. 다음에 또 올게요. 하지만 다음은 2달 뒤였습니다. 딸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했습니다. 딸. 한 번. 와. 아버지, 죄송해요.
요즘 너무 바빠서요. 곧 갈게요. 곧은 오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생활은 외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천장만 보였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식당에 갔습니다.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다른 노인들도 다 혼자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TV를 봤습니다. 하지만 재미가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아들이 올까? 오늘은 딸이 올까?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옆방에는 80살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 할아버지였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자식이 셋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에 한 번도 안 온다고 했습니다. 명절에도 안 와요. 그냥 전화만 한 통 하고 끝이에요. 건너방에는 78살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최할머니였습니다. 딸이 둘인데 1년에 한 번 온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생신 때 와요. 30분 있다가 가지만요. 복도 끝방에는 82살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김 할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이 하나인데 5년째 한 번도 안 온다고 했습니다. 전화번호도 바뀌었는지 연락이 안 돼요. 요양원에는 저처럼 버려진 노인들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복도에서 만나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식들이 다 그렇지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 슬펐습니다. 평생 자식 위에 살았는데 이렇게 버려지다니. 요양원에 온 지 6개월이 됐습니다. 아들은 4번 왔습니다. 딸은 2번 왔습니다. 한 번 올 때마다 30분도 채 안 있고 갔습니다. 저는 매일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평생 자식 위에 살았는데 왜 나를 버린 거지? 그리고 점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들을. 첫째, 저는 자식들한테 너무 많이 줬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걸 다 줬습니다. 돈도, 시간도, 인생도 다 줬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아버지가 해주는 게 당연해. 부모니까 당연히 해줘야지. 고마워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제가 적당히 줬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자식들이 고마워했을 겁니다. 둘째, 저는 제 인생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식들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제 취미도 없었고, 제 친구도 없었고, 제 즐거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떠나니까 저한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 인생을 살았어야 했습니다. 자식들은 결국 떠납니다. 자기 삶을 삽니다. 그때 부모한테 남는 게 있어야 합니다. 셋째, 저는 자식들한테 솔직하지 못했습니다. 외로울 때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플 때도 혼자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서운할 때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잘못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제가 정말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외롭다고, 힘들다고, 보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넷째, 저는 노후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번 돈을 다 자식들한테 줬습니다. 제 노후 자금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금 50만 원으로 겨우 살고 있습니다. 돈이 있었으면 자식들이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을 겁니다. 돈이 있었으면 제가 선택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요양원에 올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이 모든 걸 깨달았을 때 저는 너무 늦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75살입니다. 건강도 안 좋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자식들도 저를 버렸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자식 키우고 계신 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자식한테 모든 걸 주지 마십시오. 자식 위해서만 살지 마십시오. 자신의 인생을 사십시오. 노후 준비를 하십시오. 자식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자식들한테 솔직하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창밖을 바라봅니다. 오늘은 아들이 올까? 하지만 오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은
저처럼 살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식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더 중요합니다. 자식은 결국 떠나지만 자신은 평생 함께해야 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식 때문에 힘드신 분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자식 때문에 외로우신 분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남은 인생은 우리 자신을 위해 삽시다.